안녕하세요. 스케치북의 박승묵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공산주의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산주의의 본질과 한국 전쟁의 성경적 해석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은 이 형님 떠오르죠. 칼 마르크스,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 만드신 분입니다. 별로 두껍지도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형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서 해외로 수출되고 식민지 개척 대규모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생겨나지만 노동자의 인권, 권리, 노동조합 이런 개념은 없었죠. 관리되지 않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사회주의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난, 실업, 억압,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전쟁, 제국주의 침략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 해결책으로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합니다. 사유재산 폐지. 엥겔스는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기존에 있던 사회주의 사상에다가 유물사관, 잉여가치론, 폭력혁명론 이런 것을 추가해서 1848년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원을 이룬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념은 이제 스텔스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당 선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 첫 번째 바로 유물론입니다. 경제, 물질, 돈이라는 이 하부구조 위에 정신, 문화, 정치, 예술, 법, 국가, 결혼생활, 가족 이런 모든 상부 구조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근본 베이스는 돈이다. 이렇게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떡의 중요성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정말 지극히 관심을 보이셨지만 결국 그게 다는 아니다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믿은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는 모두가 부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계급투쟁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이나 귀족, 양반들은 평민과 천민을 착취해왔습니다.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양반과 노비는 지금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장인과 도제의 사례도 언급합니다. 장인이 도제를 괴롭히고 밥을 굶기고 갑질을 하면 착취가 맞죠. 그렇지만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면 이것은 교육이 됩니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논문과 전혀 상관없는 세차를 시킨다면 이건 갑질이죠. 그러나 엉성한 논문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하면 이것도 계급투쟁해야 되나요? 세상사 모든 관계를 착취와 피착취로 보는 것 상당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마르크스는 최고의 착취자는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47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 자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넓은 대륙의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만약에 착취만 했더라면 과연 15만 병력으로 그 넓은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점령지 곳곳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 제국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를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후대의 작가나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 로마의 황제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시리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라비아에서도 황제가 나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철저한 보호와 안전장치 때문에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한 착취만 할 수도 없고 착취만 당할 수도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 전체가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만 남게 되고 이 둘의 계급투쟁은 필연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르주아인가요? 프롤레타리아트인가요? 애매하다면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자본은 없는데 집과 자동차는 많이들 갖고 계시죠. 공산주의 국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의 본질,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주사파, 주체사상파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에서 자원봉사만 했던 건 아니죠. 어쨌든 자본가가 식민지에 와서 착취를 하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민지의 대미 무역 흑자 볼까요? FTA 체결 이후 200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벌어들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오죽했으면 트럼프는 이 끔찍한 계약을 당장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끼리도 갑질이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해서 죄송합니다. 통근버스에 구분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좌석은 사장님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차별은 자본가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는 천사라서 편의점 알바생은 프롤레타리아트라서 차별하지 않습니까? 착취와 이런 차별은 죄악입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요. 정규직이나 알바생이나 차별당하면 아픕니다. 재벌 회장 갑질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이 죄악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르크스는 살짝 단어만 몇 가지 바꿉니다. 자본가만 죄를 범하였음에 지상낙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자본가만 타도하면 지상낙원에 이르리니 뭐 대충 이런 거겠죠. 공산주의의 본질 네 번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마르크스는 두 가지를 주장하지요. 노동자는 상품이고 노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덧 억대 노예가 탄생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에서 귀족이 탄생한 거죠. 또 하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해서 비슷해지고 다 같이 비참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만이 진정한 혁명 계급이고 농민, 소상공인, 수공업자는 보수적인 반동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데리고 러시아가 최초로 혁명 실험을 합니다. 농업국가였던 러시아가 노동자만 데리고 혁명하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레닌은 혁명에 성공하면 지주의 땅을 뺏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혁명은 대성공을 거두고 반동 세력이라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수많은 농민들을 숙청하고 학살합니다. 법, 종교, 도덕을 박살내자고 하는 이 마르크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땅에 떨어집니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때문에 혁명의 걸림돌이 되니까 친구끼리 아버지를 대신 죽여주는 살부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거는 김구호 선생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공산당. 소수의 공산주의자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묶어 혁명을 완수,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굶겨 죽이는 과정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매우 유사합니다.
굶어 죽은 엄마의 시신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 피눈물 나는 고백도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독일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폐지는 동의하지만 폭력혁명은 반대하는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변적 거미줄로 짜고 화려한 언어의 꽃으로 수놓고 거기에다 가슴을 녹이는 감상적인 이슬까지 뿌린 상태에서 몇 가지 화석화된 영원한 진리를 감싸고 있는 독일 사회주의의 이 격정적 외피는 관객들 사이에서 독일 사회주의라는 상품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변적 거미줄로 짜고 이 지식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유식한 단어 써가면서 좌경화 사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은혜의 꽃으로 수놓고, 좌파 작가들은 방송에서 기가 막힌 말로 청산유수 같은 말로 이렇게 언어로 꽃처럼 수를 놓습니다. 가슴을 녹이는 감상적인 이슬까지 뿌린 상태에서 영화, 노래, 문학, 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을 뿌립니다. 한국 좌파의 이 격정적 외피는 관객들 사이에서 좌파, 진보, 민주, 평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상품 매출에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르크스가 낳은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가난해졌고 인권이 유린당했고 사회는 붕괴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반공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서 휴전 7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다 나쁘지는 않더라 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공산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반공이 수구 꼴통으로, 친일 세력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50년 동안은 반공, 20년 동안은 중도로 가더니 결국 요즘 들어서는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광복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 안전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젊은 청년에게 매달 얼마씩 퍼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왜 국가가 책임져? 내 힘으로 살면서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국가가 할 일은 반칙하는 사람 없도록,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기근이 닥쳤을 때 수령님 배급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시 피해가면서 장마당에 나와서 뭐라도 하나 팔아가면서 발버둥 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팥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힘들게 뿌리지 않아도 열심히 뿌려서 많이 거둔 사람 것, 나라가 다 뺏어서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나눠주면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칙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민족을 깨트려서라도 원칙은 생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생도 세상도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 원칙, 이 말씀, 이 진리를 거스르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에 파묻히지 않고 밝아오는 새벽을 깨우는 행동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